팔계. 이게 이제 문왕 선생이 팔계 때문에 이제 선천, 우천으로 나눠지는데 선천팔계가 되는데 건태리진, 손감, 간, 곤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건태리진, 손감, 간, 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천팔계는 이 팔계가 서로 이제 서로 뒤섞이고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뒤섞이게 되는데 서로 조응을 하게 되는데 천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태하고 간은 이 간은 산을 뜻합니다. 이것은 연못을 뜻하고 주로 산 위에 연못이 있죠. 대단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산택은 통기가 된다. 서로 잘 그 기운이 통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우레를 뜻합니다. 우레를 뜻하고 요거는 이제 손인데 이 손괴는 바람을 뜻합니다. 우레와 바람은 서로 격발을 시키죠. 우레가 나면 바람이 밀고 바람이 나면 우레가 거세지고 그래서 뇌풍은 서로 상박, 서로 격발을 시킨다고 해서 뇌풍상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거는 이제 불을 뜻하고 리께인데 불을 뜻하고 요거는 이제 감개인데 이거는 수를 뜻하죠. 물을 뜻하는데 수하는 물과 불은 서로 침범만 안 하면 존재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하는 불상사,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하는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 불과 불이 존재를 한다. 이게 이제 선천팔계가 국기가 최초로 만든 선천팔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임금 아까 이제 실수사업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근데 이 우왕이 바로 이 낙서를 만들었습니다. 낙서. 왜냐하면 이 소위 주역 팔계라는 것은 하도와 낙서에서 나온 겁니다. 하도하고 낙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 선생님이 하도를 만들고 우왕 선생님이 낙서를 만든 것을 문왕 선생이 문왕이 바로 하도와 낙서를 보고 다시 8개와 64개의 철학적 의미와 이 순서를 다시 재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역을 알려면 아까 그 하도 원리와 이 낙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처음 겪으면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지금 그 숫자가 이중으로 돼 있었죠. 16, 27, 38. 그게 쫙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이제 낙서화로 이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금과 수의 위치가 약간 바뀌어졌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걸 금화 후역이라고 그러는데 금과 수의 위치가 바뀌어지고 바깥으로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낙서인데 이 펼쳐진 거를 다시 오행으로 배치를 하니까 이런 이제 그림이 되는데 낙서는 바로 상극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금극목이죠. 목극 토국 수입니다. 또 수는 화를 극하죠. 그래서 수국화가 되고 불은 금을 극하게 금을 녹입니다. 그래서 화극금이 되고 낙서는 상극의 원리다. 이렇게 돼요. 하도는 상생의 원리다. 낙서는 상극의 원리다. 그렇죠. 우주 만물 우리 인생사가 서로 간에 상생도 있지만 서로 간에 또 극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상극과 상생의 원리. 이게 바로 하도와 낙서가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고 그 철학적 의미를 바로 이 수, 그 다음에 이치, 오행이라는 이치로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왕 선생님, 주나라 문왕 선생님이 복희 8개를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 이 문왕 선생님의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희의 8개를 무시해서 바꾼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받들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문왕 선생님의 위치를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문왕 선생님의 위치가 바로 지금이 팔방이 됩니다. 지금 방위가 이제 문왕 선생이 이제 8개가 이제 방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왕 8개를 후천 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는 아는 거죠. 우리 인간도 이제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고 또 지금 현세에서는 한 40대까지가 선천이 되고 또 후반은 후천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주역은 큰 그 우주 시간적 공간 속에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후천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주역적 맥락에서 본다면. 그래서 후천시대는 이제 인간들이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집단화되면서 사실 상생도 물론 있지만 상극적인 요소가 많죠. 사실. 그래서 이제 상극 속에서 이 상생이 이제 존재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후천시대가 되는 건데, 선천은 상생 속에서 상극이 있었다면 후천, 상극 속에서 이제 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팔괴가 되는 거고, 이 방위가 바로 지금 현재의 방위가 이제 됩니다. 이 괴를 다시 이제 위치 변화를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요게 이제 물이 된, 이게 감괴죠, 감괴. 이게 물수를 뜻합니다. 물은 항상 북쪽입니다. 아까쯤 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방위로는 이 문왕팔계가 이제 방위로는 적합한데, 이 수는 북이 되는 거고, 화는 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리괴는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진괴인데, 우레 진괴는 이제 동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은 이제 택괴라고 그러는데, 금은 이제 서방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곤괴는 남서, 그냥 요 정도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곤괴는 요 사이가 되는 거죠. 남서 방향이 되는 거고, 건괴는 지금 북서 방향이 되죠. 우리 서울로 치면 은평구가 됩니다. 은평구. 요건 강서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이제 강동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간괴는 서울로 치면 노원구 정도가 될 겁니다. 노원구가 간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손괴인데, 손괴의 위치는 동남 방향에 있는데, 요것은 이제 어디입니까? 그 잠실 옆에 송파구 방향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냥 요즘 이렇게 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역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그 공자 선생님이 쓰신 해설서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분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경전이 한 요 정도 되는데, A4 용지로 보면은, 그 다음에 해설서도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의 그 볼륨은 대충 한 요 정도 되거든요. A4로. 이제 지금 이제 해설서 때문에 이제 주역책이 이제 두꺼워진 거지, 원래 그 원서만 분량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 되는데, 주역은 64개를 절반으로 나눈 것이 그 전반부 30개까지 나눠서 상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건곤부터 시작해서 리가 이제 30개가 되는데, 30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34개 나머지가 이제 하경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함계부터 시작을 해서 미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상경이 자연의 법도를 지니고 있다면은, 하경은 인사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공자께서 단전 상하, 상전 상하, 문헌, 개사전 상하, 설계전 상하에서 10가지 해설서를 챕터별로다가 정리를 했다. 이것이 시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역의 핵심 사상은 시중정이 됩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때를 알려면은 징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징조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떤 징조, 그게 기미를 이제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군자와 대인은 징조와 기미를 잘 포착을 한다는 겁니다. 미세하게 흘러가는 기미와 징조를 포착할 수 있는 자가 미래를 크게 예측을 해서 승산 가능성이 있고, 우둔한 자가 징조, 기미가 왔다 갔다 해도 전혀 그것을 못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이제 중요하다는, 주역의 핵심이 바로 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인이다. 그래서 주역은 바로 중용이고 중도를 지키는 것인데, 바로 그 사서상경에 있는 중용이 주역의 소주역이 됩니다. 바로 주역석에 담겨있는 중용, 중도의 사상을 뽑아내가지고서 더 확대 개편, 다시 재해석한 것이 중용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은 항상 발음이죠.
바라야지 길이 온다는 것이고, 그런데 부정하면은 흉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은 항상 길과 흉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정이 주역이 철학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역 철학, 이거 이제 공자 선생님 주로 개사전에 나와 있는 이제 철학사상이 되는 건데, 공자 선생님이 이렇듯이 주역 그 좀 딱딱한 경문을 이렇게 철학적 의미로다가 이렇게 풀어 쓴 게 이제 공자 선생님이 됩니다. 개사전에 보면은 낙천지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를 즐긴다는 것이죠. 천도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순응을 한다는 것이고, 내 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역 낙천지명 사상이 되고, 또 하늘과 인간은 합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의 천도를 따를 경우, 순응하고 그 하늘의 천도를 바르게 받아들일 경우에는 합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천일 합일 세상입니다. 또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생지덕입니다. 생생지덕은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생하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생하고 또 새끼를 낳고 음양이 만나서 거듭거듭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뭐 이따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바로 길과 흉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길과 흉입니다. 주역도 항상 이 기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을 이 말과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이 길과 흉이 극명하게 결과화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역의 이제 핵심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개사전에 주역에는 태극이 있다. 그렇죠? 태극. 그 태극은 양이가 음양을 얘기하는데, 음양을 낳고, 음양은 양이죠.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또 팔계가 발전을 거듭 발전해서 64일을 만든다. 이게 생생지덕입니다. 생생지덕이고 일생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이것이 주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리고, 그럼 먼저 이제 태극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태극은 양은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음은 무겁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늘이 양이 되고 땅이 이제 음이 되는데요. 양이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음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형상. 그래서 음이 되는 거고, 이 점은 무엇이냐? 이 양 속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 속에 이미 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고, 음 속에는 이미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는 이 양이 잉태가 되어가지고서 서로 간의 조화와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태극이 되는 것이죠. 클태 끝극자가 되는 것이죠. 이 태자를 보면은요, 획을 하나 딱 금으로 해가지고서 위는 하늘이 되는 거고 밑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받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 그래서 왼쪽은 좌남 우녀가 되죠. 좌남 우녀, 좌양 우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쪽은 좌양이 돼서 남자를 뜻하고, 우쪽은 우음이 돼서 여자를 뜻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생생지덕해야죠. 바로 씨앗을 내는 겁니다. 자식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태자가 가지고 있는 주역적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태극은 우주 만물이 본바탕이 되고, 만물이 나아가고 돌아가며 태극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 속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또 태초부터 궁극에 이르는 시간적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태극은 우주 만상의 근본이면서 근본이 되는데, 예컨대 추랑추동의 근본은 봄이 됩니다. 태양이 봄이 이제 계절이 이제 시작을 이제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는 거고, 동서남북에 있어서는 태양이 뜨는 동방이 이제 근본으로 봅니다. 또 이제 세계 지리적으로는 동북 간방. 주역에서 아까 그 간방이라고 방이 있었죠. 방이. 그게 노원구
이 서울로 온 노무드인데 그 중국 지도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는 주역은 중국을 번들어 놓고 세상 만물을 봤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간방이 중국에서 봤을 때 간방은 바로 한반도가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공자 선생님이 하셨어요. 동북 간방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될 것이다. 찬란한 문명이. 그거 공자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그 아이러니하죠. 그 중국인인 공자 선생님이 중국 본토에서 다시 문명이 시작된다고 안 하고 간방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 간방이 한반도거든요. 그 운항 8개가 그린 후천 8개의 방위를 보면 간방은 정확히 한반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제 동양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반도가 다시 인류 문명을 다시 찬란하게 밝혀주는 새로운 등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힘과 문화의 힘은 대단해진다. 이걸 이미 공자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이게 다 태극입니다. 태극인데 이런 그림도 보셨을 거예요. 이 태극이 없어요. 이걸 무국이라고 합니다. 무국. 이 무국은 시작, 그러니까 이 태극은 여기가 시작점이 되거든요. 양이 시작점. 그 다음에 요거는 음이 시작점. 음이 끝나고 또 양이 시작점. 그래서 이제 태극에는 시종이 이제 있고 음과 양이 이제 존재하는 게 태극이라면은 이 음과 양이 없는 이 동그란 원만 있는 것을 무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종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태극이 모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국은 태극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둘은 같은 것이다. 이건 선우가 없고 또 이 서열이 없는 것이다. 마치 이제 이 태극 이걸 보고 서열을 매기려고 무국이 상이다. 상위 개념이고 태극은 뭐 밑에 하위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 태극을 연구한 사람은 무국과 태극은 계급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의미는 이제 이렇게 시종이 없고 있고 음양이 있고 없고 그런 이제 형상은 뭐 확연하게 구분은 되지만은 계급장이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점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태극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음과 양이 하나의 그 씨앗을 만드는 아까 지금 태자에서 봤듯이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바로 유곡을 하나를 이 씨앗을 만들었다. 씨앗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유곡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곡은 음양이 사귀어서 하나의 신흥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곡이라고 그러는데 또 한국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계급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삼국이라고 하는데 무국, 태극, 유국 결국은 태극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극을 봤으면 이제 음양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역시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공자 선생님 복잡한 주역을 철학적으로 하셨는데 그 유명한 이름, 일양, 지위, 도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도다. 이것이 이제 음양의 도를 공자 선생님이 쉽게 이렇게 이제 찬수를 하신 겁니다. 주석서에. 예, 그게 이제 개사전인데 그래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이름이랑 음과 양, 구음은 두 개지만은 간단한 그 두 가지 원리를 가졌지만은 이 속에는 엄청난 다양성과 복잡성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음과 양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통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적으로 보시면요, 조화와 통일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살 수 없거든요. 양 혼자서. 그래서 양은 항상 음이 필요한 것이고 음이 역시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하나의 태극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태극이 담고 있는 이름, 일양의 변화가 담고 있는 이 통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도 내가 좀 강한 남자는 양이 되고 조금 유연한 남자는 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부족한 것을 내 선배, 동료, 후배, 또 스승님들이 이 양을, 부족한 양을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의 태극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지간이 있는 것이고 서로 그 친구지간, 선후배지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태극을 보다 더 강화하고 보완을 하는 것인데
인간은 완벽한 태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노력을 해도 항상 부족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자, 음양 뭐 너무나도 잘 알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고, 해가 있으면 달, 밝음이 있으면 어둠, 예? 강함이 있으면 약함.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음양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일생이법을 아까 생생지덕 말씀드렸죠. 생생지덕. 태극이